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대규모 탈출 소요 사태는 단순한 국제 범죄가 아니라 동남아 전역을 뒤흔드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한국과 세계 언론이 주목한 이유는 이 사건의 배후의 뜻밖에도 인도네시아가 깊게 얽혀 있었다는 정황이 연이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해외 취업 광고를 믿고 캄보디아로 향한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감금된 채 온라인 사기 조직에 강제로 동원되는 상황은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이번 소요 사태는 그 내부 구조를 세상 밖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피해자라 주장했던 인도네시아인 다수 중 상당수가 오히려 조직 내부에서 관리자 역할을 맡아 같은 인도네시아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즉각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했지만 초기 조치는 지나치게 미온적이었고 이는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의 칸달주 트레이틈시에 위치한 한 건물에서였습니다. 수백 명의 외국인들이 동시에 탈출을 시도하며 건물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고 현지 경찰과 군 병력이 긴급 투입될 정도로 상황은 급박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고수익 일자리라는 미끼에 속아 입국한 뒤 여권을 압수당하고 감금된 채 온라인 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등 각종 범죄에 강제로 동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지 조사 결과는 훨씬 복잡했습니다. 피해자로 알려졌던 인도네시아인들 중 일부는 조직적인 감금 구조 속에서 스스로 범죄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심지어는 조직 내에서 중간 관리자나 주동자 역할을 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인신매매 피해 사건이 아니라 자발적 입국과 범죄 가담이 뒤섞인 복합 구조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정부가 한국처럼 신속하게 자국민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발표한 내용은 오히려 국민적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인도네시아 정부 부처가 실시한 잠정조사에서 폭행 피해를 주장한 11명 중 4명이 실은 조직 내부의 관리자급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이자 가해자의 모순된 위치에 놓인 사람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더욱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초기 대응은 한국과 달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사건의 배경 속에는 인도네시아의 비공식 노동력 이동 문제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보호청은 최근 몇 달 사이 인도네시아 에어아시아 항공편이 캄보디아로 주당 5차례 운항하며 탑승률이 70%를 넘는 비정상적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캄보디아의 노동자를 공식 파견한 적이 없다며 이 같은 이동은 모두 비공식 경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곧 인도네시아인들이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위험한 범죄 조직에 노출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한국인 역시 동일한 구조 속에서 취업 사기에 속아 캄보디아로 넘어간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지만 정확한 규모나 위치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이들이 사실상 인신매매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불법 온라인 사기 조직의 일원이라는 복잡한 구조는 국제적 공조를 통한 구출과 사법 처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 내부에서 역할이 뒤섞인 이들은 구출 대상이면서 동시에 처벌 대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도 쉽게 구제와 수사 방침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사태가 결정적으로 인도네시아의 국제적 신뢰도를 흔들고 있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가 북한과 군사기술을 공유하거나 무기 협상을 진행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정면으로 위반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공동개발 중인 KF-21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시도했다는 점은 국제사회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렇듯 캄보디아 사태는 단순한 해외범죄 사건이 아닌 인도네시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을 한꺼번에 드러냈습니다. 국제범죄, 불법 노동력 이동,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 그리고 군사기술 협력 논란까지 서로 다른 문제들이 연결되며 인도네시아의 국가 신뢰도를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과 공동 개발 중인 KF-21 프로그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는 오히려 한국에게 전략적 기회가 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감정적 갈등이 아닌 실리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 변화가 향후 KF-21의 국제적 입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태가 국제적 파장을 일으키는 동안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공동 개발 중인 KF-21 사업에서 약속된 분담금을 지키지 않으며 이미 수년 전부터 계약 불이행 상태였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인도네시아는 전체 개발비의 약 20%를 부담하기로 했고 그 금액은 약 1조 원대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납부된 금액은 약속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이로 인해 한국 내부에서는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논란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이 관계를 즉각 끊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히 인도네시아와의 외교 관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보다 신뢰이며 섣불리 파트너십을 갈등으로 몰고 가는 것은 한국 방산산업 전체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KF-21은 단순한 실험기가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로 국제시장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내놓은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인도네시아가 참여한 것은 기술 협력과 시장 확보라는 상징적 의미가 매우 컸습니다. 만약 한국이 일방적으로 인도네시아를 배제하거나 계약을 파기한다면 다른 잠재 구매국들, 특히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같은 동남아 국가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주저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 무작정 파탄을 내기보다 계약 구조를 재편해 스스로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드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기술적 주도권은 모두 한국이 쥐고 협력 범위를 조정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2024년 이후부터 협약을 재조정하며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기술 이전 범위를 축소한다는 조항을 새로 반영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미납금을 지불해도 전체 기술을 공유할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미납된 금액은 현금뿐 아니라 항공기 실물로도 납부 가능하게 구조를 바꾸면서 한국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도네시아 조종사가 KF-21 시제기를 직접 시험 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외교적 명분도 지켜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협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술의 핵심은 한국이 모두 쥐고 인도네시아의 영향력은 최소화하는 구조를 확립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양국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인도네시아의 태도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KF-21 관련 문제가 논의되는 도중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 사안을 비공개로 전환하자고 요청한 것입니다. 언론과 외교 당국은 이를 명확한 책임 회피로 해석했습니다. 분명히 인도네시아는 약속된 분담금을 지키지 않았고 그로 인해 한국과의 개발 구조가 흔들리고 있음에도 대통령은 직접적인 해명을 피하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곤란을 넘어 파트너로서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회담 이후 공개된 분석에서는 인도네시아가 명목상 공동개발국이지만 실질적인 기술적 영향력은 거의 없으며 KF-21은 사실상 한국 단독 개발에 가까운 형태로 재편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한국에게는 의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 확보와 사업 주도권을 완전히 손에 넣었고 더 나아가 다른 국가들이 한국산 전투기에 눈을 돌리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이탈이 배신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국제시장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국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해외 언론들은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잃었지만 더 안정적인 시장을 얻었다고 평가하며 이번 상황을 한국 방산산업의 체질 강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이처럼 KF-21 프로젝트는 단순한 전투기 개발을 넘어 국제적 신뢰와 외교적 전략이 복잡하게 얽힌 사업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미온적인 태도는 단기적으로 문제처럼 보였지만 한국은 이를 오히려 자국 중심의 항공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KF-21의 기술 독립도를 강화하고 자동화된 생산 시스템을 확보하며 차세대 항공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인도네시아와의 갈등을 넘어서 앞으로 한국이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에 대한 예고편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불성실한 태도가 국제 무대에서 노출되자 KF-21을 바라보는 세계 각국의 시선은 오히려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사실상 공동개발국의 지위를 상실하면서 한국 단독개발 체제가 굳어졌고 이는 세계가 KF-21을 다시 평가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기존 전투기 시장에서는 프랑스의 라팔, 스웨덴의 그리펜, 미국의 F-16V 등이 대표적인 선택지였지만 이들 기종은 이미 개발된 지 수십 년이 지나 가격이 크게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라팔은 대당 1200억 원에 육박하는 고가 모델로 분류되며 예비부품과 후속 군수 지원까지 포함하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반면 KF-21은 최신 기술을 적용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뚜렷해 국제시장에서 실질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필리핀의 반응이 가장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필리핀은 이미 FA-50을 다수 운용하며 한국산 전투기의 신뢰성과 유지 비용, 운용 효율성을 직접 경험한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필리핀 공군은 자연스럽게 차세대 전투기 도입 후보군에 KF-21을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또한 장기적인 전력구조 개편을 위해 KF-21의 기술적 특성과 가격 구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콜롬비아와 폴란드 역시 가능한 도입 후보국으로 언급되며 KF-21의 수출 생태계는 초기부터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이미 한국산 무기체계 도입 경험이 풍부하며 기술 이전과 생산 라인 구축에 적극적인 국가라 유력한 파트너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이 기술과 생산 기반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KF-21의 독립개발 체제 전환이 장기적으로 더 큰 경쟁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디펜스 뉴스는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잃었다기보다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얻었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유럽 언론들은 한국의 전략적 인내가 인도네시아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걸러내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습니다. KF-21은 단순히 전투기가 아니라 파트너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고, 현재 한국은 신뢰와 기술 모두를 가진 국가로 인정받는 분위기입니다. KF-21이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가격이나 외교관계뿐만 아니라 기술적 완성도에서도 확인됩니다. 6대의 시세기가 모두 시험 비행에 성공하며 한국은 기본적인 기체 성능을 충분히 입증했습니다. 공대공 임무 중심의 블록 1 개발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어지는 블록 2에서는 공대지 임무 확장과 무장 통합 등이 이루어지며 운용 범위가 크게 넓어질 예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무장 개발과 통합 테스트가 필요해 비용 증가가 예상되지만 블록 1 대비 폭등할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또한 이러한 단계적 개발 구조는 향후 KF-21의 생산 단가를 일정 수준에서 유지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차세대 전투기의 시장 환경을 살펴보면 KF-21의 장점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터키가 칸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실제 성능 검증과 생산 속도 면에서 한국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산 전투기의 신뢰성이 축적되고 있고, 생산 체계 역시 고도화된 이상칸 전투기가 경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프랑스 라팔은 높은 가격이 장애물이고, 스웨덴 그리펜은 성능 대비 가격 정당성 문제가 논란이 되며, 미국산 F-16V는 구형 기반 플랫폼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KF-21은 최신 설계,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이란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KF-21을 단순히 국내 전력 보강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를 고려한 전략적 플랫폼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세계는 현재 지정학적 긴장과 전쟁 상황으로 전투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기존 제조국들은 생산 인력과 공급망 포화로 인해 충분한 물량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 흐름에서 KF-21 생산 능력과 자동화 공정은 명확한 차별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투기 생산 과정에서 수많은 공정을 자동화하여 생산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고, 이는 시장에서 큰 매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국이 KF-21을 통해 구축하려는 항공 생태계는 단순한 수출을 넘어 구조적 경쟁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인도네시아 사태는 오히려 그 방향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KF-21 개발의 진짜 경쟁력은 단순한 기술력이나 가격이 아니라 한국이 구축한 생산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전투기 산업은 본질적으로 복잡하고 정밀한 공정이 요구되며 수많은 부품을 조립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 속도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기존 미국과 유럽의 전투기 제작 공정은 여전히 상당 부분이 정교한 수작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는 생산 기간과 인력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KF-21 개발 과정에서 대형 구조물 제작과 조립 시스템에 자동화 기술을 적극 도입해 기존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생산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방식은 개발 초기부터 유지 비용 절감과 납기 단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전투기 제작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는 중앙동체, 전방동체, 후방동체를 고정밀로 결합하는 공정입니다. 단순히 큰 부품을 붙이는 수준이 아니라 수만 개의 리벳을 정확하게 박아야 하고 기체 강도와 기동성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극도의 정밀성이 요구됩니다. 외국 전투기 제조사의 조립 공정은 숙련된 인력이 특정 구멍을 하나씩 드릴링하며 맞춰가는 방식이 여전히 일반적이지만 한국은 이를 자동화 로봇으로 대체했습니다.
수작업으로 수일이 걸리는 조립 공정이 한국에서는 몇 시간 만에 완료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효율성 문제가 아니라 생산 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결정적 기술적 기반이 됩니다. 또한 한국은 전투기 제작에 필요한 특수 리벳과 조립용 부품들까지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며 생산비 절감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일반적인 항공산업에서는 이런 특수 부품들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고 수량 확보나 가격 변동에 따라 생산 계획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KF-21 사업에서 부품 공급망까지도 자체적으로 구축해 공급 안정성뿐만 아니라 이는 전투기처럼 반복 생산이 중요한 무기체계에서는 매우 큰 장점이며 장기적으로 수출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한국의 자동화 조립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문 방식입니다. 대형 항공기 제조사들조차 기체 조립 단계까지 자동화를 구현하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을 정도로 조립 공정은 높은 난이도의 기술력을 요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자동화 로봇을 구현하고 실제 양산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은 단순한 기술 성취가 아니라 항공 산업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혁신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대표 항공 방산 기업인 록히드 마틴이 한국의 자동화 시스템 기술 이전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 세계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이를 전략적으로 거절하고 자체 생산 기술의 가치를 더욱 강화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 자동화 조립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 한국은 한 달에 5대 이상의 KF-21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어떤 전투기 라인보다 빠른 속도이며 현재 주문이 폭증하고 있는 프랑스 라팔의 월 생산량 2대에서 3대 수준을 가볍게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더욱이 한국은 생산 효율과 단가를 동시에 낮추는 데 집중해 KF-21의 대당 가격이 1,000억 원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구조를 최적화했습니다. 이 가격은 양산형 전투기로는 파격적인 수준이며 동급 성능을 갖춘 경쟁 모델들이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을 넘나드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KF-21의 시장 경쟁력을 극도로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세계가 KF-21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KF-21은 단순한 신흥 전투기가 아니라 생산 속도와 공급 안정성,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새로운 시장 표준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전투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 제조국들이 공급을 제때 맞추지 못하면서 한국의 생산 능력은 더욱 귀중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단순히 양산체계의 문제를 넘어 국제시장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KF-21이 세계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평가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KF-21 사업에서 또 하나의 핵심 요소는 바로 엔진 문제였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항공기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로 성능, 안전성, 전력 운용 범위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현재 KF-21은 미국산 F414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이는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기체 개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산화가 엔진을 외국에 의존한다는 것은 기술 통제, 수출 제한, 유지 보수 비용 등 모든 분야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투기 시장에서 독립기술 기반을 확보한 국가는 극히 드물어 한국이 이 영역에 도전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엔진 국산화에는 최소 10조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시험평가, 내구성 검증, 성능 안정화까지 방대한 시간이 필요하며 단순히 예산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이 이 도전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엔진이야말로 항공산업의 최종 기술이며 국가 전략산업 육성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수십 년에 걸쳐 엔진 기술을 개발해온 국가들이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엔진 국산화를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단순한 생산 효율을 넘어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KF-21의 양산 비용 구조를 살펴보면 엔진 문제의 중요성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1차 양산에서 KF-21 20대를 생산하는데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그중 엔진 비용만으로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F414 엔진은 한 기당 약 125억 원이며 KF-21에는 2기가 장착되기 때문에 한 대당 엔진만으로 250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전투기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엔진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KF-21의 대당 가격이 1,000억 원 이하로 발표된 것은 카이가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고 원가 절감 구조를 철저히 최적화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엔진 국산화에 나서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안정적인 생산 능력 확보입니다. KF-21이 본격적으로 수출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생산량은 더욱 크게 늘어날 것이고 자연스럽게 엔진 수요도 급증합니다. 하지만 외국산 엔진에 의존하는 생산 구조는 수급 불안이나 정치적 변수로 인해 언제든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독립적인 엔진 생산 능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지금 단계에서 엔진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욕심이 아니라 향후 KF-21 수출 생태계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엔진 개발과 동시에 한국은 부품 국산화와 생산 라인 자동화를 활용해 KF-21의 생산 단가를 지속적으로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리벳 작업과 대형 구조물 조립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고 조립 과정에서 요구되는 고정밀 작업들을 로봇이 수행하면서 품질 또한 균일해졌습니다. 이는 곧 유지보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고 전투기의 전체 수명주기 비용도 낮아져 해외 고객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국산 엔진이 개발될 경우 KF-21은 완전한 독립 생산 체계를 갖춘 전투기로 세계 시장에서 더욱 막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엔진 개발의 기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 소재 연구, 고온 내열 기술, 터빈 설계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카이, 그리고 국내 항공 엔진 제조사들이 협력하며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전투기, 헬기, UAV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엔진 계열화 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KF-21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한국이 항공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의 핵심입니다. KF-21이 이미 시험 비행 단계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차세대 무장 통합과 장거리 임무 수행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엔진 국산화가 완성될 경우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독립항공기 개발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선택한 방향은 어렵고 험난하지만 완성된다면 KF-21의 가치는 현재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전투기 한 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항공산업 전체의 미래를 바꾸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